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있을 일들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유동성 장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시장은 뚜렷하게 가치지수 중심의 상승이 돋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어, 제가 워낙 가치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타이밍에 좋은 그 시점에 콜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코로나19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KB금융, 포스코 등등 앞으로 나올 실적들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된 부분이 일단 있고 또 이 주식들이 워낙 이제 가치주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업종과 철강이나 아니면 시크리컬이 될 텐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다 보니 주가가 한번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트레이드와 엮여서 가치주의 구조적 상승 이렇게 연결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가가 빠지거나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략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KB금융, 포스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렇지 않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싸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이제 저희 하우스의 뷰이기도 하고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의 19기 오중 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요거는 양회에서 좀 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이슈가 되는 것은 쌍순환 성장입니다. 쌍순환 성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한데 요 내용은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나중에 드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수를 부양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할 거고 수출도 같이 할 거다. 이렇게 내부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쌍순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겠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내수 부양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신규 주택 매매도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독일의 이포 환경 지수도 요거는 코로나 영향 좀 확인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국내가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NXP 실적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기업들이 중요한 실적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화요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화요일 날 이제 AMD 실적이 나옵니다. 이 AMD 실적은 지난번에 이제 인텔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어요. 인텔 실적이 안 나오는 동안에 그 내용이 엔터프라이즈향, 즉 기업향 서버의 수요가 별론데요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AMD도 진짜 별로라고 얘기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캐터필라 그 대표적인 산업재죠. 그리고 3M, 파이자 이런 주식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국내에서는 SDI, 삼성물산, 신한지주, 삼성 SDS, 삼성그룹주들이 발표가 많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화요일 날 저희는 이제 한국 GDP,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어,
미국은 내구재 주문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모양 방향성을 보일 것 같진 않고요. BOJ가 금융정책회의가 있고요. 최근에 3차 추경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떻게 정책 공조할 거냐. 정책 공조 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뻔하죠. 국내는 아모레퍼시픽, OCI 이렇게 실적 수요일에 발표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잉, 뭐 UPS.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0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10월달 통화정책회의인데 저는 이제 뭐 내용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당장 뭐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당장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사실 내용 보면 시점의 문제만 남아있지 어,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 혹은 뭐 더 부양적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도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크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내용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관심은 이제 4분기와 내년이죠. 4분기와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발표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실적은 네이버가 이제 목요일에 발표되고 삼성전자도 구체적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이 이제 그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화요일이고요. 나머지 4개 종목들은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나머지는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엑슨모빌 실적이 목요일인데 이게 이제 배당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장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치주의 상승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치주의 상승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탈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 상황인 경우에, 적정한 펀더멘탈이 이 정도의 주가가 맞는데, 여기서 이만큼 빡의 갭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싸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무 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싸다. 근데 요 정도 되면 원래 싼 산업에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히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야 너무 싸다, 적당히 싸다.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은행이나 아니면 철강이나 이런 업종들이 구조적으로 좋은 섹터가 되기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혹은 경기가 정말 내년에 너무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적당히 싸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될 텐데 밸류에이션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히 싼 국면에 들어가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키워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야 이거 내가 봤더니 이 회사는 좀 뭐 철강이나 은행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뭔가 하고 있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전통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비싸지는 구간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싸다 즉 적당히 싸거나 비싸거나 하지 않는 그 적당한 수준의 주가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추가 상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성장주의 개념에서는 이것도 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성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은 뭐냐면 구조적인 성장이에요. 구조적이고 그리고 자생적이에요. 그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반면에 구조적이고 자생적이고 반면에 어,
그 경기에 따라서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 외부 요인이 잘해서, 즉 경기가 좋아져서 경제가 회복이 돼서 혹은 뭐 정책적으로 좀 도움이 돼서, 물론 그것도 예상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는 뭐 내부의 영향이지만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주가가 못 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 즉 경제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제일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겁니다. 자, 올해 2분기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올해 2분기 정말 안 좋았고, 이게 서서히 회복되다 이렇게 회복되면 이 구간에서, 즉 2021년 2분기에는 언제랑 비교할 거냐면 이때랑 비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기저효과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2분기 21년에요. 근데 이 기저효과가 큰 이후에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저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죠. 근데 코로나 끝나면, 아직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요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음, 대신에 이제 구종적이거나 아니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존버가 답입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구조적 성장과 자생적 성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버티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중은 알아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실적 장세에서 역유동성 장세, 역실적 장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막 되게 썩 좋아하거나 막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설명들이 좀 있어서 설명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유동성 이만큼 풀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적 장세야, 이제는 실적이 중요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유동성 장세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왔고요. 우리가 상반기 때 주식 투자자분들을 가장 흥분시켰던 그 그림은 아마 이 그림이었을 겁니다.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줄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쭉 올라와 버렸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야 이거 뭐야, 이거 화폐 가치 하락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그림이 아마 근데 다른 22 자산에서도 또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빨간색은 22의 자산인데, 지금 보세요. 전혀 중간에 쉬거나 하는 부분 없이 쭉 올라가 버렸죠. 22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22의 워킹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은 빅 바주카가 문제가 되냐, 뭐 이런 얘기로, 센트럴 뱅크의 밸런시 팔러시가, 그러니까 그 자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ECB의 밸런시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ECB가 더 많이 풀었고요. 연준은 쉬었습니다. 뭐 이 구간에서는 연준만 풀고 ECB는 오히려 줄였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렐러티브한 밸런시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환율이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7년까지 있는데 그냥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로화는 이렇게 되고요. 연준 자산 나누기 22 자산은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요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연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늘렸잖아요. 근데 아니야. 연준은 이때 이렇게 올렸잖아. 우리는 지금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너무 느렸어, 너무.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하려고 돈을 더 계속 더 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 더 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재정 정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찍어야 되잖아요. 채권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채권이 이렇게 있는데 채권을 많이 찍게 되면 시장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주고 여기서 채권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공급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국 정부 돈을 빌리는 거죠. 시장에 있는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축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축 효과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림이 이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신흥국가 뭐 선진국의 이렇게 비중인데 신규 발행된 정부 부채 중에서 중앙은행이 매입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일본과 22가 70% 넘게 했고요. 미국도 56% 했습니다. 뭐 이런 나라들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구축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ECB가 혹은 FRB가 연준이 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GDP 대비 국가 부채는 한번 그냥 참고 삼아 가져왔고요. 일본은 정부 부채가 250, 민간 부채가 뭐 150인가 보네요. 400이네요. 둘이 합쳐서 부채 비율이 대단합니다. 정말 예, 이런 나라도 있네요. 자, 그리고 대선 앞두고 몇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바이든이 되면 금리가 오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장기 채권에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에 숏하는 겁니다. 즉 금리가 상승하는데 베팅하는 것이 밑에 쪽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베팅한 돈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얘네들 진짜 베팅 잘했다. 진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얘네들 돈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금리가 만약에 빠지면 어떡하냐 얘네들 금리가 빠지면 어떻게 하냐 쇼크오버 하겠네 그럼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빠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바이든이 되든 어쨌든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특히 금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1%를 넘어서는 금리 상승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가인데요. 이제 뭐 블룸버그 기사에 바이든이 되면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가가 지금 40불 수준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40불 넘으면은 팔려는 수요가 많은 것 같고요. 반대로 빠져도 살려는 수요는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된다면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유가 입장에서 장점은 투자가 안 일어나면서 가격이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그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투자가 안 됐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찾아봤어요. 투자가 안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리그 카운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멍을 안 뚫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저기
그 퍼미안 지역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툭툭툭툭툭.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가 나는 그런 굴뚝을 만들고 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근데 구멍을 뚫는 개수가 2016년부터 쭉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지금 거의 못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어요. 5주 연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이 구멍을 안 뚫었는데 웬일 구멍당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산량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리그 카운트랑 비슷하게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거의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이 잠깐 친환경 이제 해야 되는데 라고 해버리면 안 그래도 좀 센티가 좋지 않은데 유가의 방향성이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유동성 상세라는 제목으로 이어속의 아이디어 시작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주는 미국 대선 때문에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거래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뭐 좀 자기 포지션을 점검을 하시는 그런 구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